성인군자라 불리던 두 얼굴의 주지승에게 학대당한 동자승이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손자였습니다. 진짜 제 할아버지세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죽었다고 믿고 있던 손주가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에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와 사랑하는 손주를 모두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한 프로그램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손주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모두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정말 영화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들이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제 손주, 민호라는 손주 녀석은 정말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할부지. 주말 아침마다 저를 깨우며 해맑게 웃던 그 모습,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10년 전 그 끔찍한 날, 아들 부부가 민호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민호 생일이었거든요. 3살 생일 파티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정말 유감입니다만 세 분 모두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까지 모두 잃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저를 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이자 회사 부사장인 민수였어요. 큰아버지, 기운 내세요. 무너지시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형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제발 기운 차리세요. 정말 친아들처럼 저를 돌봐줬어요. 회사, 경영부터 시작해서 제 일상생활까지 모든 걸 챙겨줬거든요. 10년 동안 민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때였어요. 평소엔 잘 보지 않는데 그날은 그냥 TV를 켰어요. 전원을 켜고 처음 나온 장면이 동자승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한 사찰의 주지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주지스님이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데려와 키운다는 설명을 하던 참이었어요. 화면에 어린 동자승이 잠깐 비춰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건 민호 아닌가? 너무나 똑같았어요. 눈매부터 시작해서 코, 입, 심지어 목소리까지.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민호는 분명히 1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자꾸만 그 동자승이 신경 쓰였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결국 사설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절에 있는 동자승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회장님, 그건 망상이에요. 너무 손주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민수까지도. 큰아버지, 민호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너무 그리움이 크셔서 잘못 보신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실 일들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동자승의 나이, 그 절에 온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손목에 난 흉터. 그건 제가 실수로 엎지른 찬물에 대인 상처였거든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살아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왜 그 절에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속여온 사람들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제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 민철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철 씨가 항상 아버님 자랑만 해서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밝고 예의 바른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손주가 바로 민호였어요. 아, 그때 민호가 얼마나 귀여웠던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민호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크고 똘망똘망한 눈에 하얀 피부,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말썽꾸러기가 됐어요. 아버지, 매주 주말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저를 깨웠어요. 민호야, 할아버지 아직 자고 있잖아. 일어나. 아버지, 나랑 놀아. 그렇게 말하면서 제 이불을 확 젖혀버리곤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같이 놀아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주말이면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놀이터에서 그네도 태워주고, 아버지 더 높이 그렇게 소리치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특히 민호가 2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했어. 그러면 다들 웃으면서 회장님 손주 바보 되셨네요 라고 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완전한 손주 바보였거든요. 민호 첫 돌 때는 정말 성대하게 돌잔치를 열었어요. 호텔 대연회장을 빌려서 300명이 넘는 하객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날 민호가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집었을 때, 이 녀석이 마이크를 잡은 걸 보니 무대 체질인가 보군. 그렇게 말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민호가 3살이 되던 해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이 2014년 5월 17일이었어요. 민호 3살 생일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집안이 온통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날도 주말이어서 전날 저녁부터 아들 내외가 민호랑 함께 와 있었죠.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 케이크도 주문해놨고, 저는 민호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을 준비해놨어요. 민호야, 오늘 생일 축하해. 와, 고맙습니다 할부지.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던 민호. 점심을 먹고 나서 민철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집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챙겨서 민호랑 저녁 때 다시 올게요. 그래, 저녁에 보자.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나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민철 씨 가족분이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유족분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유감입니다만 세 분 모두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는데 워낙 충격이 커서 그 순간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더 했는지,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 그렇게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장례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어요. 큰아버지, 민수야, 형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큰아버지께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민수는 정말 친아들처럼 모든 걸 처리해줬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부고 발송, 조문객 접대까지 제가 슬픔에 잠겨 챙기지 못한 모든 일들을 대신 해줬습니다. 장례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버지, 기운 내세요. 이러다 큰아버지도 건강 잃으시면 형님도 맘 편히 못 가실 거예요. 안 내키셔도 한 술이라도 드세요. 그렇게 위로해주며 제 곁을 지켜줬어요. 장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어요. 주말 아침마다 저를 깨우던 민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민철이와 수진이의 웃음소리도 없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민수가 말했어요. 큰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맡을게요. 충분히 쉬시고 마음 다추스리시면 돌아오세요. 제가 그동안 회사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민수 덕분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부터 제 건강, 관리까지 모든 걸 챙겨줬어요. 큰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병원 검진 받으러 가셔야 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세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민철이처럼 세심하게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더욱 충격이었어요. 한 달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동자승을 봤을 때 민수가 제일 먼저 말렸거든요. 큰아버지, 그건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민호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가 분명히 민호라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동자승 생각만 났거든요. 정말 민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서 잘못 본 걸까?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최측근 비서인 강 비서를 불렀어요. 강 비서, 사설 탐정 중에서 실력 좋고 신뢰할 만한 고달. 아봐줘. 사설 탐정이요? 혹시 무슨 일이 개인적인 일이야?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입단속 철저히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강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평판이 좋은 탐정사무소 3곳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이 제일 신중하고 실력이 좋다고 하네요. 그럼 그곳으로 하지. 비밀리에 진행하게. 며칠 후 강 비서가 탐정을 데려왔어요. 5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남자였죠. 회장님, 정확히 어떤 조사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텔레비전에 나온 절의 동자승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오. 경기도에 있는 자비사라는 곳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거기 있는 13살 정도 되는 동자승,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 절에 있었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봐 주시오. 탐정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왔는데 제가 탐정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아버지, 요즘 이상한 생각 안 하시죠? 혹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그냥 큰아버지께서 요즘 좀 평소와 다르신 것 같아서요. 혹시 무리하지 마시고 뭔가 답답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민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제가 탐정을 만났다는 걸 알고 하는 말일까요? 일주일 후 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첫 번째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시오.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자비사에서 동자승 5명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13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일단 이 사진들을 보세요. 탐정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사진 속의 동자승이 정말 민호였거든요. 10년이 흘러서 많이 자랐지만 눈매와 코, 그리고 입 모양까지 이 아이 맞소. 이 아이가 민호가 맞소. 회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분명해.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 절에 있었소? 탐정이 자료를 뒤적거렸어요. 주지스님 말로는 대략 10년 전쯤 부모를 잃은 고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10년 전.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0년 전 봄쯤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의 생일날 2014년 5월 17일과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말해주시오. 탐정이 확대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아이 오른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동전 크기 정도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흉터는 민호가 2살 때 뜨거운 물에 데여서 생긴 흉터였거든요. 민호가 확실해. 민호가 2살 때 내가 마시던 차를 실수로 쏟아서 데인 흉터야. 정말 확실하신가요? 물론이요. 그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았는데 의사가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거든. 탐정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회장님 손주일 가능성이 높네요. 탐정이 돌아간 후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민호만 혼자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누가 민호를 그 절에 데려다 준 걸까? 아들 내외가 죽은 이후로 민수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자신도 가정이 있지만 삶의 의지를 잃은 저를 위해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밤을 새우며 제 수발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도 자주 민수는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가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큰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늦은 시간인데. 민수야, 잠이 안 와서. 민수가 들어오면서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큰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조심스럽게 떠보듯이 말했어요. 민수야, 혹시 그때 영안실에서 민호 시신을 직접 확인했어?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 민호가 정말 죽었는지 확실한가 해서. 나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큰아버지, 그런 끔찍한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세 분 모두.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눈이 자꾸 흔들렸거든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 비서가 급하게 와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 절에 가서 더 조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지스님이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네요. 왜? 처음엔 대화가 잘 됐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누군가 탐정보다 먼저 그 절에 와서 주지스님과 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가 저보다 먼저 그 절에 갔을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서 주지스님이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된 걸까요? 그날 밤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누가 탐정보다 먼저 절에 갔을까? 그리고 왜 주지스님이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된 걸까?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수야, 일찍 왔네. 네, 큰아버지 걱정돼서요.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런데 민수,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민수야, 너도 밤잠을 못 잤나? 얼굴이 좀...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큰아버지, 혹시 요즘 어디 나가실 일 있으세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질문인가 싶었어요. 아니, 열일 없는데. 왜? 그냥 혹시 무리하지 마시고 외출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수가 이런 식으로 제 일정을 확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김민수 부사장님께서 회장님 일정을 문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일정을? 왜? 어제 김민수 부사장님이 비서실에 전화해서 회장님께서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민수가 제 일정을 알아봤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강 비서를 통해 탐정을 다시 불렀어요. 이보게, 한 가지 더 조사하고 싶은 게 있어. 말씀하세요. 절에 먼저 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어.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를 의심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조사부터 해보시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절 근처 식당 사장에게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증언이요? 일주일 전쯤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중년 남성이 절에 갔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고 하네요. 누군지는 알아냈나? 아직 거기까진 못 알아냈고 인상착의는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양복을 잘 차려입었으며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 그 차량 번호는? 식당 앞 CCTV에 흐릿하게 잡힌 숫자 확인 시 2582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민수 차 번호가 바로 2580으로 끝났거든요. 혹시 그 남성이 주지스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있소? 그건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요? 식당 사장 말로는 그 남성이 절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들어갈 때는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주지스님이 차까지 따라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정말 절에 간 걸까? 그렇다면 왜 갔을까? 그리고 주지스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다음 날 민수가 또 왔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민수야. 그런데 요즘 어디 다녀온 데 없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디요? 저야 늘 회사집 반복이죠.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너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너무 나만 챙기느라 고생이 많으니까. 네. 큰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요. 하지만 민수의 눈이 계속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자다가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오려다 민수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잘 처리하셨죠? 앞으로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이 또 오시더라도 모른다고 하세요. 돈은 약속대로 입금해드렸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주지스님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왜 민수가 그랬을까? 혹시 민수가 민호와 관련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때부터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돌봐준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민수의 전화를 엿듣고 나서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친아들처럼 믿었던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평소처럼 왔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하지만 이번엔 제가 자세히 관찰했어요. 민수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큰아버지, 어젯밤 깊게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시면서 계단에서 소리가 났던 것 같던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가 제가 본인의 통화를 들었는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내려갔었어. 그러셨군요. 제가 자리끼를 못 챙겨드렸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강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했어요. 강 비서, 아무도 모르게 민수의 행동을 조사해줘. 부사장님을요? 혹시 무슨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며칠 전부터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봐. 사흘 후 강 비서가 충격적인 보고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민수 부사장님이 일주일 전 자비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강 비서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세요.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민수가 자비사 주지스님 개인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강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10년 전 기록인데 민호 군의 교통사고 당일에도 같은 금액이 송금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 전에도 교통사고 당일에. 강 비서,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탐정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럼 민수가 10년 전부터 그 주지스님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돌봐준 민수가 사실은 모든 것의 배우였다니. 그날 밤
저는 10년 전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교통사고 당일 민철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고 장소가 이상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에서 민철이네 집까지는 시내 도로로 가면 되는데 왜 외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까요? 갑자기 민수가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먼저 도착했던 것도 떠올랐어요. 큰아버지, 제가 먼저 와서 확인했는데 그때는 정 많은 조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빨리 도착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민호의 시신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큰아버지, 너무 참혹해서 보지 마세요. 제가 대신 확인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아들 내외의 싸늘한 시신을 보고 난 뒤라 마음이 무너져 손주 얼굴은 끝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호가 처음부터 죽지 않았던 건 아닐까? 민수가 민호만 따로 빼내서 절에 맡긴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이유가 뭘까요? 민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회사 상속 문제를 말이에요. 제가 죽으면 회사는 민철이에게 상속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민철이가 죽으면 민호에게 상속되고요. 하지만 민호까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 민수가 설마 그런 이유로 저는 그날 밤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친아들 마냥 헌신적으로 돌봐준 조카가 사실은 내 아들과 며느리, 심지어 손주까지 해야 하는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한 장본인이었다니 분노로 머리가 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누구도 아닌 민수가 어떻게 저는 그날의 모든 것을 샅샅이 밝혀내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인 살인자를 처절하게 응징하기로 그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은 제 손주도 반드시 되찾아올 거라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그리움이 분노로 바뀌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평소처럼 왔을 때 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민수야, 왔니?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젯밤 깊게 주무셨어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잘 잤어. 민수야, 너 덕분에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나저나 회사 일은 어때? 내가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어서. 큰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큰아버지 대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스쳤어요. 야요. 그리고 교활함이 번뜩였거든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즉시 강 비서를 불렀어요. 강 비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지시를 내릴 거야. 회장님, 민수의 모든 것을 파헤칠 거야. 10년 전 교통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지금은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할 때야. 일주일 후 탐정과 강 비서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 이걸 보세요.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10년 전 5월 17일 교통사고 당일 김민수 부사장의 행적입니다. 말해보시오. 오후 2시에 자비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오후 5시에 교통사고 신고 전화가 들어왔고요. 뭐라고? 더 충격적인 건 자비사 근처 주유소 CCTV에 김민수 부사장의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 아이가 민호라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강 비서님을 통해 확인한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강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건 10년 전 보험금 수령 내역입니다. 보험금. 김민수 부사장이 민호 군을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었어요. 사고 3개월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했고 6개월 후에 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걸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민수가 정말로 모든 걸 계획했구나.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자비사로 향했어요. 이제 주지승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절에 도착해서 주지승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김만수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소. 어떻게 여기를 내 손주를 보러 왔소? 주지승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손주라니 무슨 말씀을, 거짓말 그만하시오. 김민수가 10년 전에 얼마를 줬소? 그러자 주지승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10년 동안 내 손주를 어떻게 키웠는지 말해보시오. 김민수 씨가 아이를 데려와서는 아이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매년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 손주를 숨긴 거요. 아이는 고아이니 동자승으로 제가 걷어서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혹시 누군가 찾으러 와도 모른다고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우리 민호를 어디에 숨겨놨소? 법당 뒤편 작은 방에.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좀 아파요. 여기 올 때부터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아프다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주가 10년 동안 그런 곳에서 아프게 지내고 있었다니. 당장 데려가겠소. 지금 당장 민호를 데려오시오. 주지승이 떨면서 절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말라깽이가 된 아이가 나타났어요. TV에서 잠시 봤을 때보다 훨씬 안색도 창백하고 야윈 상태였어요. 민호야. 누구세요? 10년 만에 본 내 손주였지만 민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기억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민수 그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10년 전 통통했던 내 손주가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민호야, 할아버지야.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못했겠죠.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누구세요? 할아버지란다. 네가 아기였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 그런데 민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주지승을 힐끗 쳐다보고는 입을 다물었거든요. 주지승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는 말이 별로 없어요. 여기 온 지 오래돼서 절의 생활에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읽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숨기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미리 연락해둔 강 비서가 수하 3명과 함께 절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늦지 않았습니까? 때마침 잘 왔어. 이제부터 이 절을 샅샅이 뒤져볼 거야. 주지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뭘 뒤진다는 말씀이세요? 내 손주가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는 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잘 돌봤으니까
강 비서, 이 절 곳곳을 조사해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강 비서와 수하들이 절 안팎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지승이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안 됩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왜요? 숨길 게 있나? 10분 후 강 비서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회장님, 법당 뒤편 창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강 비서가 가져온 건 쇠사슬과 자물쇠, 그리고 채찍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건 절 관리용 도구. 거짓말 마시오. 이 쇠사슬에 피가 묻어 있잖소. 주지승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가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걸로. 그때 또 다른 수하가 뛰어왔어요. 회장님, 동자승들이 사는 방을 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수하를 따라 아이들 생활 공간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좁디좁은 방에 10명의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모두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옷도 계절에 맞지 않는 누더기나 다름없는 걸 걸쳐 입고 드러나 있는 팔다리에 온통 멍이 가득했습니다. 얘들아, 아이들이 저를 보고 무서워하며 구석으로 몰려갔어요. 그때 강 비서가 방 구석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해. 회장님, 이걸 보세요. 바닥에 널브러진 건 아이들이 만든 듯한 염주와 목공예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주지승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주행의 일환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행.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노동을? 그때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루에 20개씩 못 만들면 다른 아이가 급하게 그 아이 입을 막았어요. 주지승을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말이에요. 저는 주지승을 구석으로 몰아붙였어요. 이 아이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작업, 하루에 20개씩. 그때 강 비서가 또 다른 방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회장님, 주지승의 개인 방에서 장부를 찾았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염주와 공예품 판매 수익이 월 수백만 원씩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아이들 노동으로 이런 돈을 벌었다고? 저는 단지. 그리고 이건 뭡니까? 장부에는 시주금 수입이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방송 출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기록이 있었어요. 방송에 나가서 자비로운 성인 행세를 하면서 시주금을 받아먹고 뒤에서는 아이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돈을 벌었다는 거군요. 강 비서도 분노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지승이 무릎 꿇고 제게 사정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털어놓으시오. 주지승이 입을 다물고 있자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자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염주 20개 못 만들면 밥을 안 줘요. 다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덧붙였어요. 저희가 말 안 들으면 창고에 가둬요. 어둡고 무서워요. 또 다른 아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텔레비전 아저씨들 올 때만 예쁜 옷 입혀주고 웃으라고 해요. 민호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 화낼까봐. 그 순간 저는 정말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악마 같은 놈이 내 손주를 포함해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민수,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돈을 주고 민호를 이런 지옥에 맡겼던 그 놈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응징할 겁니다. 이 추악한 것들을. 그날 밤 저는 민호와 다른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보낸 후 강 비서를 불렀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온갖 꼴을 다 겪었지만 이 정도의 분노를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강 비서.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기록하고 실행해. 알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언론사 사장들에게 연락해. 그리고 방송 3사까지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전해.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찰청장과는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면담을 잡아. 그리고 경찰청장과도. 알겠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내일 오전에 긴급 소집하고 감사팀은 민수 관련 모든 업무를 전면 재조사하도록 지시해. 그리고 자비사 관련해서는 국세청에도 연락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 비서가 메모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김민수 부사장님께는 미리 알리시겠습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언론사 회장들. 평소에는 이런 사적인 일로 그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전 10시에 동시 진행됩니다. 언론은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가 출근하는 시간이 9시 30분이지. 네, 정확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자. 오전 9시 30분. 민수가 평소처럼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저에게 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수 부사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래. 그리고 자비사에도 동시에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냐고? 짐작 가는 게 없니? 큰아버지, 설마. 그래.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절망적인 한숨이 들렸어요. 사흘 후 저는 구치소로 민수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초췌해진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앉아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왜 그랬니? 민수가 고개를 들며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큰아버지도 사업가시잖아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 내가 뭘 이해한다는 거야.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회사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민호까지 상속받으면 저는 민수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계속해봐. 결국은 제가 경영해야 하는 회사인데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이는 것도.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내가 그날 미리 민호를 절에 데려다 놓고 온 것도 사고야. 큰아버지, 민수야, 여기 와서까지 거짓말하지 마. 너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어. 이제 이 판사판인 건지 뻔뻔하게 외치더군요. 그래도 민호는 살려뒀잖아요. 그냥 없앨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살인 충동이 일었어요. 여기가 면회실이 아니었다면. 간신히 감정을 추스린 저는 말했어요. 민수야. 네, 너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동생이 형을 죽일 수 있니? 내 자식을 죽여놓고도 10년을 내 곁에서 너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옥을 선물해 줄 거야. 기대하려무나. 큰아버지. 입 다물어. 더 이상 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역겹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숨 쉬는 모든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면회실을 나온 후 저는 강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어요. 강 비서, 민수 가족들도 조사해. 네. 아내분과 자녀분들도요. 민수 혼자서 10년 동안 이런 일을 벌였을 리 없어. 특히 민수 아내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사흘 후 예상대로였어요. 회장님, 김민수 부사장 아내분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10년 전 사고 직후부터 아내분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도 개설했고요. 역시 공범이었군. 더 놀라운 건 아내분이 직접 자비사에 가서 민호를 확인하고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그 여자도 내 손주가 고생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민수 아내는 공범으로 구속됐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압류 조치됐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왔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일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말해봐. 먼저 큰아들은 15살로 스위스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학비와 생활비 송금이 중단되면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래. 둘째 딸은 12살로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둘 다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재산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부동산 전체가 압류됐고 해외 계좌도 모두 동결됐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나 기타 자산들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나? 처음에는 처가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처가에서도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본격화되자 처가 쪽에서 자신들 사업에 불똥이 튈까봐 아예 연을 끊어버린 듯 합니다. 현명하다고 해야 하나? 참, 심지어 부친이 직접 나서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딸 가족을 내쫓았다오 합니다. 현재는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 비서 교도소장과 면담을 주선해.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을 이제 네가 맛볼 차례야. 일주일 후 저는 서울구치소 교도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교도소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민수라는 수감자가 있을 겁니다. 제 조카입니다. 네, 압니다. 최근에 들어온 조카분에게는 제가 잘 신경 써서 그 자가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장이 깜짝 놀라 잠시 침묵했어요.
회장님,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교도소 시설 개선 기금입니다. 1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교도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회장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도소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신다면 말이죠. 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수 근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해봐. 일단 가장 험한 감방에 배치됐습니다. 감방 동기들이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그래. 그리고 작업장에서도 가장 힘든 일을 배정받았습니다. 더 있나?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감방 동기들이 발견해서 막았다고 합니다. 좋아.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김민수가 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건으로. 하지만 역시 감방 동기들이 막았습니다. 의료진은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다시 감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지? 아내분은 3년형을 선고받았고 아이들은 참 안타깝게도 전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 면회는 아내분이 구속된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버림받았나 보군.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민호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충분한 치료와 좋은 음식으로 민호의 얼굴에도 살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민호야. 네, 할아버지. 이제 좀 괜찮니? 민호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무섭지 않아요. 민호야,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해도 돼.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여긴 네 집이야. 스님이 할아버지가 절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야,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에요. 그래, 매일매일 너를 그리워했단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호 정말 잘 견뎠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 물어봐. 엄마 아빠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래, 민호야,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럼 지금 기뻐하실까요?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할 거야. 민호가 활짝 웃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저 할아버지랑 계속 살 거예요. 어디도 안 갈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마워. 민호야, 할아버지도 너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강 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수 관련해서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해봐. 김민수는 정신적으로도 재기불능 상태입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하지만 감방 동기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김민수 아내분도 감옥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지. 강 비서, 아이들만은 따로 관리해. 익명으로 생활비 정도는 지원하도록 해. 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어. 그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보호는 해주도록 해. 알겠습니다. 나가 보게. 네. 김 비서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독한 꿈을 꾸었나 싶기도 하고 허탈하고 억울했습니다. 내 새끼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다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너무 아까운 내 새끼들. 우리 아들 민철이랑 며느리 수진이.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민호였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민호가 제 곁에 와서 앉더니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해줬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민호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있기에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민호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줘서 기뻐하실 거예요. 민호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제는 앞을 봐야지. 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그날 이후로 저와 민호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호는 이제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주말이면 예전처럼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그네 밀어줘. 할아버지, 저기 아이스크림 사줘. 민호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민호가 이제는 악몽을 꾸지 않아요. 처음 집에 왔을 때는 밤마다 스님이 무서워요라며 깨어났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이면 활짝 웃으며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민호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10년 동안 저를 돌봐준 민수가 실제로는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그냥 지나쳤다면 민호는 이미 죽었으니 닮은 아이일 뿐이라 그냥 넘겼다면 민호를 영영 찾지 못했겠지요. 지금 민수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매일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지승도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절은 완전히 폐쇄됐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좋은 가정에 입양되거나 정부 보호시설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민수 아내도 공범으로 3년형을 받았고 아이들은 제가 익명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저와 민호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성적도 좋아요. 무엇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곁에도 민수 같은 존재가 있나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시다면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과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담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